안녕하세요. 코비스의 피터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4만 달러대를 뚫느냐 마느냐 하는 단계까지 반등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강세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후반부에는 최근에 많이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 규제에 관한 헤드라인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일단 지금 최근 요 며칠 사이에 있었던 강세장 덕분에 많은 분들이 많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4만 불을 뚫고 4만 불대에서 안착을 하게 되면은 일단 극단적인 네거티브한 센티먼트는 많이 회복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 반등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헤드라인이 아마존 뉴스에 많이 초점을 두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뉴스를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그렇게 크게 대단한 뉴스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대중매체에서는 굉장히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재밌는 거는 팩트와 팩트 아닌 게 막 섞여서 지금 얘기가 됐었던 거죠. 팩트인 거는 이제 아마존이 크립토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을 하겠다는 내용의 공고를 올린 것이 있었고, 그 후에 실제로 아마존이 이 가상자산을 지불수단으로서 받아들이겠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또 한번 이제 화두가 되었는데 뉴스를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은 오른 거죠. 대중매체는 이런 뉴스가 헤드라인에 나왔기 때문에 이 헤드라인과 비트코인 가격의 움직임을 연결지어서 이것이 뭔가 인과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인과관계라는 거는 굉장히 알기 힘듭니다. 우리가 특히 이 자본시장에서 이거는 크립토뿐만이 아니라 일반 주식시장에서도 어떤 특정 주식이 오른다든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오른다든지 내린다든지 이 단기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는 막 이유를 많이 알려고 하는데 정확히 이유는 알기는 굉장히 힘들고 알 수 있는 경우는 드물죠.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질문을 해서 데이터를 취합을 하지 않는 이상 정확하게 알 수는 우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추측성으로 사후성으로 우리가 어떤 뉴스가 있었으면은 그것이 원인이었을 거라는 식으로 자꾸 대중매체는 보도를 하고, 그것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인식 속에 마치 기정사실화되는 것처럼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이번에 아마존 뉴스가 꼭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물론 이 뉴스 때문에 3분들 덜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게 시장을 올린 주된 이유인지는 굉장히 의심쩍은 부분이 많기는 합니다. 그거는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유에 어찌됐건 간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뉴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아마존 같은 회사가 크립토에 관한 전략을 이번에 갑자기 정한 게 아니고 굉장히 몇 년 동안 계속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어떤 지불수단을 획기적으로 변형시킬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갖고 있는 테크놀로지이기 때문에 당장 뭘 뚝딱하고 내놓지 않더라도 이거를 예의주시하면서 오랫동안 모니터링하고 리서치하는 팀이 이미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채용한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도 그거는 별로 이렇게 놀라운 사실은 아닌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 지불수단으로서 받아들이겠다는 이 부분, 이런 뉴스를 대중매체에서 굉장히 좋아해요. 아무래도 저희 영상을 오래전부터 보신 분들은 지겨울 수가 있겠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화폐라는 단어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편협한 인식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라고 불리우는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도도 이것이 지불수단으로 받아들여지면은 굉장히 호재인 거고 아니면은 악재인 거고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버리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 구독자로 조인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특히 비트코인에 관해서는 비트코인 네트워크 그리고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게 있고요. 이 성장하는 과정은 이제 화폐가 되기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세 가지 기능을 하나씩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것처럼 습득을 해가는 과정에 있는 거고, 습득하는 과정이라는 거는 이제 순서대로 일어나는데, 첫 번째 일어나는 것이 이제 수집품, 두 번째가 가치 저장 수단, 세 번째가 교환 매개 수단, 네 번째가 가치 측정 단위, 이런 성질들을 하나씩 습득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거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성질을 습득해가는 과정에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교환 매개 수단으로 받아들여지느냐 아니냐는 먼 훗날에 있을 얘기이고, 물론 지금부터 그런 시도는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더 중요한 거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많은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고 보급이 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 구간에 있을 때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가치는 가장 많이 상승을 하는 것인 거고, 비트코인이라는 자산 가격도 이 구간에서 가장 많이 상승이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불수단으로 받아들이냐 아니냐, 이런 뉴스는 사실 작년부터 페이팔이 비트코인을 지불수단으로 받아들인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도 굉장히 언론에서는 떠들었고, 테슬라의 지불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을 받느냐 아니냐 뉴스 나왔을 때도 굉장히 언론에서는 헤드라인 장식을 했었고, 발표를 철회했을 때는 그것이 굉장히 큰 악재인 것처럼 보도가 됐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마존에서도 이거를 지불수단으로 받아들이라는 뉴스가 마치 비트코인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큰 원인이었던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잘 생각을 해보면은
비트코인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하나의 원인으로서는 상징적인 의미 외에는 없다는 거를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고쳐지지는 않을 거고요. 앞으로도 많은 업체들이 상징적인 아니면 마케팅적인 차원에서 비트코인이나 그 외의 가상자산을 지불수단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발표를 계속 아마 할 겁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대중매체에서는 계속 이거를 호재인 것처럼 보도를 하겠죠. 물론 악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단지 그러한 뉴스의 중요성이라는 거는 대중매체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갑자기 어느 업체가 이 지불수단으로서 서비스를 런칭을 한다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안 할 거예요. 왜냐면은 비트코인 피자데이 여러분 다 아시죠? 2010년에 피자 2판을 10,000BTC로 산 분입니다. 플로리다에 있는 어떠한 개발자분. 우리는 지금 그거를 되돌아보면서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지불했던 돈이 1억 달러가 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많은 피자를 사 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면서 되게 재밌어하고 이분을 약간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10년 후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지금 아마존에 있는 책을 사고 테슬라의 자동차를 사고 이런 데 쓰면 안 되는 거죠. 계속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어떤 실질적인 물건을 살 때는 해마다 가치가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법정화폐를 사용해서 가치 있는 물건을 사야지, 앞으로 가치가 계속 오를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자산으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 기회비용이 엄청나다는 거를 생각해 봤을 때, 그랬을 때 지금 이 시점에서 지불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이 채용이 된다는 것, 이거는 큰 의미가 없고 상징적인 어떤 그런 행동일 뿐이고, 어떻게 보면 뭐 PR 차원에서 나오는 뉴스일 수도 있고요. 뭐 이렇다는 거를 좀 염두에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인 이제 규제에 관한 얘기인데요. 최근에 굉장히 규제에 관한 뉴스 헤드라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세계 여러 나라의 정부가 마치 작정이라도 한 듯이 이제 바이낸스 때리기가 막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뉴스만 보면은. 그리고 또 미국에서 지금 현재 가상자산 업계 레귤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분이 계시죠. 바로 엘리자베스 워런이라는 민주당 출신 미국 상원의원님이십니다. 이분이 최근에 굉장히 목소리를 많이 높이기 시작했어요. 이 가상자산 시장 규제에 대해서 7월 7일 날 SEC 의장인 게리 겐슬러한테 레터를 보내서 7월 28일까지 이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해달라라는 요청을 했고요. 아마 그 레터에 대한 대답을 지난주에 청문회에서 한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SEC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 특히 나온 발언 중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지금 현재 대중들의 유통되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의 많은 부분이 이제 증권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특히 뭐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포함을 해서 증권으로 간주해야 될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상자산을 다루고 있는 거래소 또한 증권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에 문제시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엘리자베스 워런은 재무부 장관인 옐렌 장관한테도 레터를 보냈습니다. 옐렌 장관은 현재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FSOC)라는 기관의 의장으로도 있죠. 이 기관은 이제 미국에 굉장히 이 규제 당국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혼란하실 것 같은데, 이 기관은 2010년인가요? 예, 오바마 정부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리만 사태로 인해서 세계 금융 시스템이 굉장히 위험했었기 때문에 뱅킹 섹터에 대한 감독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여러 개의 지금 미국의 규제 기관들이 있는데, 이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안 하다 보니까 블라인드 스팟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서로 다른 규제 당국 간의 소통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규제 기관들을 모두 아우르는 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이제 한국말로는 금융안전감독위원회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의장이 바로 이제 재무부 장관이 된 거죠. 그래서 이분한테도 레터를 보내서, 이 레터가 지난주쯤에 나간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헤지펀드랑 은행들이 이제 점점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리스크 익스포저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투명하지가 않다. 가상자산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헤지펀드나 어떤 이런 은행들을 통해서 전통 금융 시스템에 리스크를 줄 수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과 디파이도 제도권 금융 시스템에 어떤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점점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권에서 많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 디파이 또한 어떤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제도권 금융 시스템에 어떤 리스크를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레터예요. 한 4페이지, 5페이지 정도의 레터인데, 뭐 이거에 대해서도 옐렌 장관이 뭐라고 답을 곧 해야 되겠죠. 뭐 이렇듯이 지금 많은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도 일어나고 있고, 특히 미국에서 어떤 새로운 바람이 좀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뉴스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만약에 이번 주에 있었던 비트코인의 반등이 새로운 불마켓으로 들어가는 국면이라고 하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반기에 또 하나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또 많은 이런 어떤 규제에 관련된 헤드라인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규제가 나올 때마다 제 생각에는 또 언론에서는 이게 마치 뭔가 굉장히 어떤 네거티브한 뉴스인 것처럼 보도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태껏 그래왔기 때문에.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제도권에서 규제를 조금씩 만드는 것 자체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그렇게 나쁜 문제는 아니죠. 바이낸스는 지금 여러 군데서 규제 대상으로 자꾸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에 의해서 민감할 수도 있는데 CG가 논리정연하게 잘 설명을 한 레터가 바이낸스 웹사이트에 가면 있죠. 가장 재미있는 대목은 이겁니다. 이제 자동차 업계랑 비교를 하고 있어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제 자동차라는 기술이 이 세상에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교통법이나 규제나 법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미 운전을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뭐 사고도 있었을 테고 안 좋은 일도 많았고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고 그러면서도 또 사람들의 생활은 좋은 변화들을 경험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고 이런 진행이 됨과 동시에 그 경험에 비추어서 법을 하나둘씩 이렇게 만들어 나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을 추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법규라는 거는 따라오기까지는 좀 약간 타임래그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다리기보다는 이제 먼저 여러 가지 이것도 시도해보고 저것도 시도해보고 그런 과정을 먼저 하는 거고 법규는 나중에 그거를 따라가면서 문제시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금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법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혁신적인 기술이 나오는 상황에서 규제 당국과 밀당이 있는 그거는 뭐 당연한 현상인 거고 어느 시대에서나 어느 기술이 등장했을 때나 있었던 현상이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너무 네거티브하게 볼 필요는 전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중요한 거는 이럴 경우에 이 규제 당국과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 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비트맥스랑 미국 규제 당국하고 소송까지 간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소통 과정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였을 것 같고요. 그런 거로 비추어 봤을 때 바이낸스나 그 외에 다른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많은 업체들이 이제 소통의 중요성을 다 깨닫고 열심히 소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규제를 만들어 나가서 제도권화에 성공을 하게 되면은 그거 자체가 이 업계의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자동차 예로 들면은 결국에는 어떤 그런 교통법을 만든다든지 라이센스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회적 장치를 만들므로 인해서 대중화되는데 더 도움이 됐던 거고요. 어떤 이런 규제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 새로운 기술이 대중화되고 보급되고 더 큰 자금들이 들어오는데 기반을 다져다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꼭 네거티브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것. 설령 대중매체에서 헤드라인이 네거티브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동요하지 말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